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3월 1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코감기가 엄청 걸려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다가 주말에 콧물은 싹 없어졌고요. 목이 갑자기 또 오늘은 상태가 안 좋은데 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너무 굵직굵직한 기사가 많아서 바로 좀 들어가 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줄일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원래대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웬만하면 한 35분, 40분 기사도 6개를 5개로 좀 줄일까도 생각했었는데 6개로 그냥 그대로 해달라는 요청도 많아서 일단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일단 6개까지는 웬만하면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하실 만한 뉴스가 바로 이 실리콘밸리 뱅크 그죠? SBB 파산인데 미 헬스케어와 테크 44%가 고객이고 스타트업들 패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네요. 지난 10일이죠. 총자산 276조 5천억 원에 해당되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재정 위기가 드러난 지 이틀 만에 초고속 파산하면서 미 테크 업계와 가상화폐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업계에 유동성 위기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요. 저한테도 이제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결론은, 제가 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SB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 FDIC가 산타클라라 예금보험 국립은행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세워가지고요. SBB의 전체 예금을 이전을 하고 SBB 보유 자산 매각도 추진하며 뒤처리를 맡는 것이다. SBB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예금이 175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2조 원인 미국의 16위 은행인데요. 이번 파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을 닫은 저축은행 워싱턴 뮤추얼 이후 미 역사상 둘째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워싱턴 뮤추얼 옛날에 이름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2008년도에 문을 닫았었네요. SBB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샌호제에서 스타트업의 예금을 유치하며 스타트업의 기본 은행으로 성장을 했고요. 2,500개 이상의 VC와 헬스케어, 테크 스타트업 중에 44%를 고객으로 확보를 했네요. 그러면 이 은행을 인수하는 회사는 상당히 이 스타트업 중에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올 거고, 그죠? 애플과 같은 기업도 나올 수 있을 건데, 이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을 파산시키고 인수해가면 상당히 좋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은행들도 사실 보면 그 대출 자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물론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대출 성장이 결국은 은행주의 성장의 가장 키 요소인데, 한 방에 양질의 대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뭐 대출이 아니면 뭐 예금 고객이 또 대출을 하니까요, 그죠?
상당히 이 SBB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이 지난 금요일 금융주들이 다 빠지는데 JP모건만 플러스가 났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요. 이 JP모건 그룹이 결국은 보면 이 은행들을 흡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때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흡수됐고 그죠? 아까 워싱턴 뮤추얼 이런 것들 망하고 리만 브라더스는 아예 청산시켜버리고 그죠? 그런 과정을 구조조정을 혹독하게 겪게 되면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요렇게 일단은 그 법인을 하나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산타클라라 예금보험 국립은행이라고 해서 요렇게 청산을 해서 예금을 다 이전시켜 놓고 요 법인을 어디 큰 금융기관에 아마 다시 넘길 건데 아마 JP모건이 가져갈 수도 있는가 봅니다. 주가만 보면. SBB 파산 충격파는 전 세계로 지금 번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파산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요. 이미 영국과 캐나다에 있는 SBB 해외 지점도 영업 중단에 들어가면서 이곳 스타트업들의 자금줄이 막혔다고 합니다.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SBB 주식을 2,320만 달러, 307억 원어치 가진 국민연금, 그리고 460여만 달러어치 가진 한국투자공사는 SBB가 최종적으로 파산하면 이 돈을 다 잃을 가능성도 있다. 네? SBB 은행 주식을 우리나라 국민은행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주식을 갖고 있네요. SBB가 S&P 500 기업인가요? S&P 500 기업이면 S&P 500을 뭐 복제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은행을 샀다라는 거는 스탁 피킹을 뭔가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참 그렇군요. 이는 직접 투자분만 반영한 것이라 펀드 등을 통한 위탁 투자 손실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국민연금도 보면 자기 계정으로 직접 투자하는 게 있고 또 펀드에다가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간접 투자 규모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2021년 국민연금의 SBB 직접 투자분은 약 6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위탁 투자한 돈을 합친 금액은 3,624억 원에 달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글로벌 금융 긴축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도 하셨네요. 주가 차트가 나오는데 300불이 훌러덩 넘었던 이 실리콘밸리 파이낸셜 그룹 주가가 3월 9일 기준으로는 이제 106달러에서 거래 정지가 됐나 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동안 스타트업의 자금을 보관하고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스타트업의 재무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스타트업의 최선호 은행으로 불렸는데요. 하지만 재정적 위기가 드러난 지 이틀 만에 파산하면서 미처 이 은행에서 돈을 빼내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였고요. SBB에 예금한 스타트업들은 예금자 보험 한도인 25만 달러까지는 즉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는 금액은 잃을 가능성이 있고요. SBB 총 예금의 95%가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말 기준 SBB의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약 2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200조.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이 미국 정부에서 이걸 해결을 하려면 부채를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채권 지금 발행이 아예 안 되고 있죠. 부채 한도 상황 때문에.
그러면 페드가 나서서 결국은 페드가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고 유동성을 페드는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네요. SBB의 총자산이 2,090억 달러로 전체 예금 규모보다 많은데요. SBB가 보유 자산을 모두 매각하면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만 파산 기업의 보유 자산을 제값을 받고 정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고요. 특히 테크 업계는 SBB의 파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수개월 걸리고 그 사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스타트업들은 줄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업체들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30억 달러의 보유 현금과 증권 잔액 중에서 5%가 SBB에 묶였고 TV 스트리밍 업체인 로크도 한 6,400억 원 현금이 남아있고요. 벌써부터 일부 스타트업들은 대금 지급을 제때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주 스타트업 재직자 수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자금이 묶이면 어쩔 수 없이 해고를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BB 파산은 가상화폐 업계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업체 서클은 SBB에다가 33억 달러가 묶여 있네요. 한 4조 된다 그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자 이 업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한 개를 1달러와 연동하는 안정성 높은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 0.87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소폭 회복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주말 동안에 고객들의 US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현금 인출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상화폐 쪽은 항상 좀 불안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금리 인상의 타겟이 요 가상화폐 쪽인 것 같아서 이쪽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었더라면 가상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ICO를 했었잖아요. 그죠?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런 가상화폐들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ICO를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그 화폐들을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2001년, 2002년도와 같은 그런 나스닥 버블 붕괴와 같은 그런 폭락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하고는 이제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저쪽 시장에서는 닷컴 버블 무너질 때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심할 수 없다 이런 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과 옐런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 바로 위에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미국 테크 업계에서는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벤처 투자자 데이비드 섹스는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미 연준 의장인 파월과 재무부 장관 옐런은 어디에 있느냐, 이 위기를 멈추기 위해 모든 예금이 안전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라 했고요. 제넌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SBB 파산 사태에 대해 대규모 구제금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는 12일 CBS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15년 전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에 따른 개혁은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정말 안전하고 자본이 풍부해서 회복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 건 관련해서 15분이나 벌써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과거에 제가 아까 채플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에 100년이 넘어 거의 200년 됐던 그 베어링 은행이 망했었잖아요. 그 베어링 은행이 95년 1월 달에 있었던 그 고베 대지진 때문에
그 베어링의 싱가포르 지점에서 그 파생상품 트레이딩을 했던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켰어요.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켜서 수익을 잘 처음에 냈었는데 잘 내니까 이제 막 돈을 계속 더 몰아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몰아줬는데 이제 매매라는 게 이제 평생 잘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닉 리슨이 그때 당시에 20대였던가 30대 초였던가 하여튼 나이도 어렸었는데 그렇게 20대 후반 30대 하여튼 40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보통 파생상품 상품 보면 옵션에서 이렇게 양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제 스트레이트 매도라고 하는데 그 양매도를 해놨다가 고베 대지진이 터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의 니케이 225나 이런 쪽이 이제 확 무너져 버리니까 그 양매도 포지션에서 한쪽이 이제 급격한 손실이 일어나고 당시에 베어링 자산의 총 자산의 한 2배 가까이 터졌습니다. 처음에 그걸 막 숨겨요. 888888이라는 그 뭐 약간의 그런 계좌에 은행 내부적으로 이제 고유 계좌에서 그걸 갖다가 손실을 계속 숨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할 자금이 없다 보니까 한 방에 망해버립니다. 그게 95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고 해서 뭐 금융위기가 왔느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기 자산보다 더 오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망했고요. ING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HSBC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손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한데 지금은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금을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미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그 국채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죠? 거기에서 이제 갭이 일어났던 거고 내 자산을 갖고 레버리지를 은행이 그 레버리지를 많이 못 일으킵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이제 그전에도 있었지만 강화됐던 개념이 그 VAR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Value at Risk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그 테일 리스크에 들어갔을 때 이 은행이 어디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 지금 투자한 자산을 가지고 그런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걸 계속 합니다. 해서 2008년이나 아니면 그 95년도에 베어링 은행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이게 2008년 리만 사태처럼 도대체 이 부실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냐. 파생의 파생으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그 투기 등급의 대출자한테 막 돈 빌려주고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망하기 전에 딱 그랬거든요. 부실 대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리만 사태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막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손실이 있는지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베어링 사태 수준도 아닌데 베어링 약간은 이제 베어링보다는 또 약간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많은 은행들이 요 비슷한 포지션으로 미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그렇게 손실 부분이 나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뱅크런이거든요. 뱅크런이 일어나면 뱅크런에 감당할 수 있는 은행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뱅크런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 제롬 파월이나 그 자넷 옐런이 이 부분에서 신뢰가 깨지면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게끔은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플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리스크 관리가 안 돼 있고 막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그런 조급하게 빨리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닥에서 털리고요. 그렇게 털릴 때 우량한 그런 현금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그 자산을 헐값에 가져가게 되면서 부의 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리만 사태처럼 번지면 어떡하냐 해서 싸게 내 우량 자산을 넘길 건지, 아니면 뭐 보통 그런 2008년도도 1년만 버텼으면 다 회복됐잖아요. 그죠?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우량 자산이고 내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고 있지 않는 분이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한번 사볼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가져가고 하이브는 플랫폼 사업 협업 해서 이 부분이 빠르게 결론이 났죠. 그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SM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나라의 SM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그런 좋은 역할을 이번에 온라인 파트너에서 했고요. 적정 주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과도한 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하이버가 먼저 발을 빼면서 하이버의 결정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게 뭐 자존심 싸움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우리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님이나 이 카카오나 뭐 보면 다들 참 합리적인 경영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하이브에서 양사 모두 SM 인수 전 지나치게 과열되면 모두 양측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데, 그 세 번째 기사가 카카오는 SM과 네이버는 하이브와 손잡고 K-팝을 재편할 것이다 라는 기사고요. 이분은 다른 기자님이신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가요계에서는 K-팝 과점 체제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IT 공룡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의 손을 견고하게 잡고 K-팝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K-팝 시장에서 활약도가 가장 낮았던 카카오 엔테의 역할이 대폭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하이브와 SM, 카카오가 각각 추구해 오던 이른바 팬 플랫폼 활성화 계획도 윈윈 전략으로 선회됐다고 합니다. 하이브가 카카오의 SM 경영권을 넘기는 대신에 SM 가수들의 하이브 팬 플랫폼 위버스죠. 위버스 입점과 연예인 일상 및 공연 중계 플랫폼인 네이버 브이라이브 활용 방안을 중점 협의를 했다고 하네요. 위버스는 하이브가 네이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죠. 월간 이용자가 약 840만 명인 이 위버스 플랫폼을 통하며 연예인들의 스케줄과 팬 메시지를 독점 유통할 수가 있고, 굿즈 판매와 공연 실황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팬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가 있고, 향후 SM 소속 가수들이 위버스에 합류를 하면 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M도 협업으로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하고요. SM은 JYP가 18.9% 지분을 갖고 있는 팬 연예인 간 채팅 서비스인 디어유 버블과 그리고 뮤지션 공연 실황 중계 플랫폼인 비욘드 라이브를 운영 중이지만 전체 가입자 숫자는 위버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죠. 특히 비욘드 라이브는 운영 초창기 이용자가 1억 명 수준의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이용해 팬층을 다졌지만 지난해 브이라이브가 하이브에 인수되면서 관계가 단절됐다고 합니다. 이 위버스가 엄청난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시총에는 이 위버스의 가치가 녹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쪽을 좀 잘 몰라서 좀 확실한 거 아닌데요. 여기 SM 가수들의 하이브 팬 플랫폼이 이 위버스 입점이라는 요 얘기를 보면서 그래, SM의 경영권은 카카오 너네가 가져가. 그 대신 우리가 SM 가수들을 위버스에 빠르게 흡수하겠다. 약간 이런 포석이 있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예.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20년 차 아시아의 별 보아 격렬한 춤과 라이브 5,500여 관객을 홀렸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SM과 그 다음에 하이브 방탄소년단까지 그러한 이 케이팝의 현재 이런 위상을 만든 그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그 보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아라는 가수가 어떤 경쟁력을 가졌는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20주년 기념 콘서트네요. 야, 20주년이면 2002년도에 데뷔했었나 보네요. 그러면 SM이 2011년도 그때 소녀시대가 이제 CNN 탔던 그 글로벌 모멘텀보다도 훨씬 10년 전에 보아 가수가 그렇게 활약을 했었었네요. 2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누군가의 청춘 페이지 장식해 부터 한국인 최초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석권하고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200 입성, 역대 최연소 가요 대상 수상 및 최연소 앨범 판매 10,000만 장 달성, 2000년 14살 나이로 데뷔한 후 한 소녀가 짊어져 온 최초의 기록들이다. 야, 감동적이네요. K-팝 가수에게도 해외 무대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처음 증명한 아시아의 별, 가수 보아가 걸어온 길이다. 여기 본명이 나옵니다. 권보아네요. 권보아. 보아가 원래 실명이네요. 그리고 성이 권씨였군요. 11월 12일 이틀 동안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이 보아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었는데 팬데믹 여파로 3년이나 미뤄진 데뷔 20주년 무대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군요. 10일 오후 4시에 누군가의 청춘의 한 페이지를 제가 장식했다는 게 뿌듯하고 감사하다면서 20주년 소감을 밝힌 보아는 목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2시간 30분 동안 22곡을 라이브로 쏟아냈다고 합니다. 한 달째 감기가 낫지 않았다 하면서 관객에게 말할 때는 코맹맹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럼에도 첫 곡 시작 후 내리 7곡을 격렬한 춤과 라이브로 완창을 했고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댄서곡에서는 과감하게 내지르는 창법으로 소리의 균형을 맞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황 중계 중에 비욘드 라이브 채팅창에는 보아짱, I love you 등 영어와 일본어 호응들이 끝없이 쏟아졌다고 하네요. 한국이 세계 음악 시장 규모 고작 30위권이었던 2001년에 15세 나이로 일본에 처음 진출했고 이듬해 정규 1에서 6집을 모조리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려놓은 보아만이 가능한 호응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에 화답하듯 보아도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로 무대 인사를 전했고요.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절 불렀던 노래 중 하나인 메리 크리를 일본어 원어 가사로 열창을 했고 히트곡이었던 아틀란티스 소녀 이 노래가 2003년에 나왔었네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직접 공연 주최 측이 손으로 끌어주는 수레를 타고 2층 객석 사이를 누벼 관객들의 함성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이런 보아 때문에 SM의 그런 가치가 묻어져 있고 모든 기업에는 그 컨텐츠가 필요하고 그 컨텐츠는 이제 스토리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애플 하면 떠오르는 스토리 이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스타벅스의 문양에 그려져 있는 그 바다 뭐죠? 해녀가 아니고 예 그런 스토리 뭐 등등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이제 부동산 그 김경일 교수님인가요? 그분 인터뷰를 봐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북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에 낡아가는데 사용 가치는 떨어지는데 왜 저기가 핫플레이스가 되지? 다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SM이 보아라는 이 참 대단한 우리나라 케이팝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이 보아라는 스토리가 있다는 게 그 SM의 저는 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요, 세계 10대 공적연금 투자본부, 우리 빼곤 수도 경제 중심지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한번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주장을 하고 있는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인데요. 연금 수익률 높일 노력 안 하고 국민한테 보험료 더 내라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서울로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수익률을 높일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보험료 더 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이제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마이너스 8.22% 떨어졌고 2년 만치 연금 지급액 80조 원을 날렸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주식하고 채권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SBB은행 같은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서울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서울로 이전을 해야 되냐 라는 부분에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운용조직이 금융하고는 무관한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로 금융 중심지를 떠나 있는 상황은 넌센스다. 서울로 옮기는 것은 원상복귀라는 상식선의 문제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는 공감을 한다. 전주 시민들의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상응하는 보상은 해줘야 된다.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수합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세계 10대 공적연금이 전부 다 이래 대도시에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셨는데 솔직히 약간 공감을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나주, 세종시 하면 그 중에 하나로 몰아라는 거죠. 몰아서 저기는 연기금 도시 이렇게 만들면 골드만삭스, JP모간이 브랜치를 반드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 세종시가 됐든 전주가 됐든 그 안에 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우정사업부 다 몰아라는 거죠. 몰면 증권사도 지금 증권사 직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전주 국민연금에도 솔직히 이제 저희는 저희 업계의 사정을 잘 아니까 그까지 아이들 서울에서 교육시키는 거를 희생하면서 그까지 가야 되냐 해서 다 보면 주말 부부나 그 KTX 타고 막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요. 네,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희생하느니 나 뭐하러 내가 국민연금가 거기 연봉도 적은데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이탈을 해서 국민연금의 운용에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이제 시너지가 나도록 예, 지역 안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주나 나주 이쪽을 이제 자동차 도시로 만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예, 한쪽으로 몰아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예전에 아마존이 제2의 헤드쿼터를 선정을 할 때 뉴욕이라든지 이 대도시 워싱턴 근처를 그 고려했던 이유도 우수 인력이 안 온다는 거죠. 네, 싼 곳으로 제2의 헤드쿼터 뭐 땅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각 주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했다가 인력들이 안 오면 더 큰 손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좀 우리의 노후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엔비디아 AI 독식을 멈춰 한국이 승부수를 거는 반도체 출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반도체. 챗GPT 시대의 AI 반도체 90%가 엔비디아, 스타트업들 거센 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 만에 작년 10월 중순에 2배 이상으로 가격이 엔비디아가 뛰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미국 시장이 이제 저점 칠 때 112달러였다가 지금 229달러입니다. 뭐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100불 초까지 갔었고 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명품 대체 불가 명품 우량 기업을 사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대체 불가 해야 됩니다. 대체 불가.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인 거죠. 그죠? 엔비디아는 AI의 두뇌 역할로 쓰이는 GPU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챗GPT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AI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려는 기업들 때문에 엔비디아의 몸값도 두 배로 뛴 거고요. 점차 커지는 AI 반도체 시장을 놓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AMD, 인텔을 비롯해 리벨리온, 사피어, 피리오사와 같은 국내 스타트업까지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AI 반도체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초저전력으로 실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AI 핵심 두뇌에 해당된다는 거죠.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AI 반도체 시장이 올해 553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861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14조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체가 지금 엔비디아를 겨냥하고 있는데 GPU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챗GPT의 가장 큰 혜택을 입기 때문이고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에도 엔비디아의 1만 달러짜리 GPU A100 1만 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만 달러면 지금 1,300만 원인데 이 1,300만 원짜리 GPU가 1만 개가 또 들어갔다고요? 와. 챗GPT와 경쟁하는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GPU를 몇 개 썼는지 밝히는 것을 경쟁적으로 내세울 정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반도체지만 AI에 필요한 병렬 연산에서 기존 CPU보다 월등을 해서 AI의 두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요 기사는 뒤에 좀 내용들이 다 좋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진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